채무자들이 다들 힘드시겠지만 어떤 채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나요? 아무래도 밤에 잠들기 힘들고 새벽에 잠깐 깼을 때 갑갑하고 가슴에 뭔가 막혀있다, 이런 고통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순위를 매기긴 좀 이상하긴 한데 굳이 순서를 한번 매겨보자면 한 4위쯤 되는 게 가정 파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주식 코인으로 돈을 날렸는데 배우자분이 전혀 모르고 있다거나, 내가 사업하는데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세웠다가 그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거나,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자기가 이미 신용불량이니까 명의를 빌려서 사업하다가 그게 실패가 돼서 온 가족이 다 채무자가 됐다거나,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니까 생활비를 제대로 못 주고 이게 단초가 되어 가지고 부부싸움이 많아진다거나 가족 간의 갈등, 이혼 위기, 가정 파탄, 해체의 위기, 이런 것들을 채무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위는 개인 채권의 문제예요. 내가 나의 오랜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거나 직장 동료한테 돈을 빌렸다거나, 또는 오랜 상거래처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받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 주지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돈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니까 특별히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예전처럼 계속 편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스트레스, 또는 친구나 상거래처로부터 윤리적인 비난이나 도덕적 비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기 고소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위는 카드 돌려막기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보다 카드사 대출이 이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티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지, 너무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지. 카드 돌려막기 시작해버리면 한계에 도달하는 시간이, 여기에서 한계라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자를 못 내고 돌려막기도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죠. 한계에 이르는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카드사가 일반 은행들보다는 조금 더 독하게 추심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에 빠지신 분들이 마음이 더 긴장되고 시간이 더 없다, 뭐 이런 긴장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의 1위가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이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2, 3천 빌렸다, 이거는 당분간 버틸 수 있거든요. 종국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채무탕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위기의 순간은 모면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일을 좀 더 해서 변제해 준다거나, 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번 달 이자를 낸다거나,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주택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미 금액이 크다고요. 최소 수억 원이야. 그러니까 매월 내야 되는 이자도 수백만 원이고, 이거는 누구한테 빌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많은 금액을 누가 빌려줄 사람도 없고 원리금 준동상환 이런 것까지 돼버리면 한 달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빌리거나 잠깐 버틴다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은 밤에 잠을 좀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그 부동산 담보대출도 내 집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옛날에 부동산 잘 될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갭 투자해서 부동산이 2개, 3개 있다, 그 이상 있다, 이러면 정말 절망이죠. 내야 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가 부동산이 2개, 3개, 4개 늘어나면 십수억 원 규모로 늘어나니까 어디서 빌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고소득자니까 내 집도 마련했고 거기서 추가 담보대출도 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갭 투자 몇 개 더 하다가 물렸어. 이자가 높아지고 부동산은 팔리지도 않고 물린 상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멀쩡한 내 집 1주택에서마저 담보대출을 계속 땡겨서 되는 데까지 대출을 다 땡겨서 이자 갚는 데 쓰고, 마지막에는 그 1주택마저 전부 경매로 날릴 위기에 처했으니까, 있던 것까지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까지 있으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경매되면 세금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체로는 부동산을 매도를 했든 경매를 하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개인 사업자 하셨던 분들이 매출의 10% 부가세 내야 되는데 형편이 궁하니까 부가세 모아두지 않고 다 써버렸다가, 이자 내는데 다 썼다가 마지막에 부가세 내라 하니까 낼 돈이 없는 거죠. 주로 이런 경우에 세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세금 문제에서 주의하실 첫 번째 사항은 전액 변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회생을 선택하시든 파산을 선택하시든 아무것도 안 하시든 간에, 회생 파산 아무것도 안 하든 뭐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세금은 비면책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다 갚는 걸 전제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세금의 경우에는 변제 기간 중에 절반의 기간 내에 다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36개월 변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세무서 세금만 낸다고 생각하면 은행은 한 푼도 변제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1개월부터 34개월까지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35회, 36회 두 번만 은행 걸 내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은행은 하나도 변제를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이 정해놓은 커트라인은 36개월 변제할 거면 절반의 기간인 1개월부터 18개월 내에 세무서 세금은 다 갚아주고 19개월부터 36회까지는 은행 채무를 변제하라 이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무서에 갚아야 될 체납된 세금이 1,800만 원 있고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 갚아야 될 돈이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한 달에 50만 원 변제하겠다. 이거 될까요? 안 되겠죠. 한 달에 50만 원씩 내면 36개월 내야지 간신히 1,800만 원 세금 다 변제하는 거잖아. 그러면 은행한테는 한 푼도 변제 안 하겠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법원에서 바라는 거는 36개월 중에 절반인 1개월부터 18개월 기간 내에 세금을 다 변제해라. 세금 밀린 게 1,800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8개월 변제하면 세무서 세금을 다 변제할 수 있겠죠. 아무리 늦어도 18개월 내에는 세금 다 변제하라 이거지. 그리고 19개월 차부터 36개월 차까지는 나머지 절반 기간은 은행 채무를 변제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이분이 변제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씩 내면서 1개월부터 18개월까지 1,800 낸 거는 세무서에 변제하는 거고 19개월부터 매달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내는 거는 은행이나 카드사의 변제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총 3,600만 원을 변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씩 36회 변제해서 3,600 변제하는데 앞쪽에 18개월 1,800은 세무서 주는 거고 뒤쪽에 1,800 변제하는 거는 은행이나 카드사 주게 되는 거죠. 단 무조건 월 100만 원, 36개월 3,600만 원 변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세금의 논점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청산 가치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 100이 아니라 월 150, 월 200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세금만 놓고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법원에서 선처를 좀 해주면 이 부담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6개월이면 18개월 안에 세금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짧고 굵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소득이 적으니까 그렇게 변제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18개월 변제하고 19개월부터 36회는 은행 줘야 되는데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거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소득이 좀 적으니까 18개월이 아니라 20개월, 22개월 정도 세무서에 변제하고 뒤에 은행에 변제하는 거를 조금만 줄이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세무서를 조금 더 가늘고 길게 변제해서 변제금을 좀 낮추고 뒤에 은행에 변제하는 것을 약간 줄이는 거죠. 이렇게까지 법원에서 선처해 주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이 채무자는 자기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담보대출을 받아서 현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2의 부동산, 제3의 부동산 갭 투자가 시작이 된 거지. 근데 부동산 규제가 들어오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소득은 그대로인데 내야 되는 이자는 2배, 3배로 늘어났잖아요. 갭 투자고 담보대출을 받은 거니까 수억 원대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2배, 3배 되면 굉장히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이 월급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규제가 심하니까 부동산은 팔리지도 않지. 시세는 계속 떨어지지. 이 갭 투자가 실패한 거죠. 요거를 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추단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일단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도 마련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나왔겠죠. 기본적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관념도 매우 뛰어나겠죠.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더 빠르게 투자를 해보겠다. 이렇게 시도를 하셨으니까. 그러나 부동산 규제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 이자가 막대한 월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은 수억 원, 10수억 원이 넘으니까 이자가 늘면 굉장히 많이 내야 되고 맨 처음에 멀쩡했던 1주택까지 담보대출 땡겨서 이자 내다가 그 1주택까지 경매에 넘겨야 되니까 그 상실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채무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료 보시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서 감정가를 제출해보라. 이 사람 부동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경매 진행 중이면 어차피 감정평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보라 그 뜻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부동산이 전부 다 경매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경매가 되고도 은행 입장에서는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한 은행들도 많이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부동산 팔아서 담보대출을 다 갚을 수 있지만 내려갈 때는 부동산을 경매를 넘겨도 너무 싸게 팔리니까 은행이
담보대출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면 그 남는 채무는 여전히 나에 대한 일반 채무로 남아있으니까 그걸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어서 개인회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자료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라. 요거 소득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상여든 보너스든 무슨 개념이든 간에 내가 받는 돈 싹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세금하고 4대 보험 빠지는 거 빼고 나면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남잖아요. 순이익. 그거를 개월수 12개월로 나누면 나의 한 달 평균 소득이 나오겠죠. 그걸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산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 유지비, 초과 근로수당, 성과급 원래는 일체의 성과수당이나 상여 이런 것들은 내 소득에 다 들어와서 평균을 내는 건데 이 사건에서는 소득이 높다 보니까 조금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 금액은 나의 소득이라 보기 힘드니까 그건 좀 제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안 통할 때도 있고 통할 때도 있는데 대체로는 그런 말 듣기 싫고 받은 소득은 전부 다 합쳐가지고 평균 내라 뭐 이럴 때도 있긴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생위원님께서 마음이 좀 좋으셨는지 일부 금액을 제외를 해주셨거든요. 소득이 낮아지니까 변제도 낮아지는 거죠. 변제 계획안 보시면 이분 소득은 최대 610만 원까지 결정되었어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거 올해 안 들어올 수 있는 거 일부를 법원에서 공제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빼줬어. 그래서 소득 494만 원으로 결정해서 1.5인생 갭이 189만 원 빼고 한 달에 대략 300만 원 변제했는데 60개월 변제해서 1억 8천만 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부양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그거 빼가지고 한 달에 300이 아니라 200이나 100만 원 더 적게 변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은 전액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주장을 못 하신 거예요. 이분 체납된 세금이 1억 1,700이었는데 부동산이 팔렸으니까 그만큼 오른 거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1억 1,700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거를 변제기간 60개월로 잡아도 절반인 30개월 안에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억 1,700 나누기 30개월 하면 월 390 이상 내야 되는 거야. 월 390 이상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법원에 선처를 좀 구해서 세금을 조금 더 가늘고 길게 내고 뒤에 은행 걸 조금만 줄여서 내겠다 봐달라 해서 39개월까지 봐줬거든요. 그래서 세금 1억 1,700 나누기 39개월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선처를 받은 거죠. 변제금이 낮아진 거죠. 그렇지만 이 300은 내야 되는 거지. 이건 내야지 세금 1억 1,700을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부양가족이 있다고 200이나 100으로 내려버리면 세금 1억 1,700을 다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변제 계획안 보시면 1회차부터 38회차까지 세금만 내시는 겁니다. 1, 2, 3, 4번 채권자 전부 다 세무서입니다. 1억 1,700만 원 세금은 전액 변제하는 거고 39회차는 나머지 일부 남아있는 세금하고 일반 채권자하고 함께 내는 거고 40회차부터 은행하고 카드사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 변제 계획안 보시면 40회차부터 60회차까지는 일반 채권자만 변제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되지. 원래는 31회부터 60회 절반 정도는 은행 줘야 되는데 이 사건은 법원이 많이 봐준 거죠. 세금 좀 더 길게 내고 일반 채권 좀 적게 내라 이렇게 봐주신 겁니다. 채무자는 이득을 본 거고 은행은 약간 손해를 본 거죠. 세무서는 원래 받을 거 다 받은 거고. 그래서 일반 채권 변제 계획을 보면 일반 채권 2억 8천인데 한 달에 300씩 변제해가지고 6,300 정도 20번 정도 변제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세금하고 일반 채권 다 합쳐서 총 4억인데 1억 8천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조건으로 개시를 받았습니다.